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며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의원이 윤 총장도 물러나라고 주장한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한 달 넘게 수사하고도 나온 게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수사 결과가 있지만 외부로 나가는 걸 틀어막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경심 교수를 과잉 기소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정인을 보호하는 듯한 말을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6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어제 자정쯤 귀가했습니다. 앞서 정 교수 측과 검찰 모두 내일로 예정된 사문서 위조 사건의 첫 재판을 미루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내일 그대로 재판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 도중 몸싸움과 욕설이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남북전 녹화 중계가 무산되자 이런 장면이 담긴 경기 영상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10과 노트10의 지문 센서가 보안에 허점이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도 문제를 인정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도로 지하 공간을 예배당과 주차장으로 쓰는 건 불법이라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습니다. 전국 40여 개 대학에서 미성년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 245건 더 드러났습니다. 연구 부정이 최종 확인된 서울대 이병천 수의학과 교수의 아들과 관련해 교육부는 강원대에 편입학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확진받은 멧돼지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확산 방지를 위한 멧돼지 포획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에서는 확산 방지의 최전선인 포획 현장을 취재해봤습니다. 나가지 말자니까. 한 바퀴 더! 현대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시작 50일 만에 직접 답변을 쏟아냈습니다. 윤 총장은 수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면서 결과로 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퇴진한 만큼 윤 총장도 거취를 결단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법에 따라 충실히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감사 내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 관해선 원칙적인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조국 일가족, 그러한 수사는 언제까지 종결할 예정입니까?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이고 이 사건 역시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한 가장 신속한 방식으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이번 수사의 총책임자는 검찰총장이라며 본인의 결단으로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자체는 처음에 총장님이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이런 종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논의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이란 질문엔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 피의자입니까?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제 피고발인 신분인 거는 맞습니다만은 저희가 어떤 특정 혐의의 혐의자라고냐 아니냐는 부분은 지금 현재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혐의 유무. JTBC 박병현입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수사를 놓고 박지원 의원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설전도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에 정 교수를 소환하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과잉 기소했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윤 총장은 특정인을 보호하는 듯한 발언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검찰이 틀어막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에서 나온 게 없다는 여권 일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뭐 한 달 넘게 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아마 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쪽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수사 결과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런 말이 나오는 건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걸 검찰이 많이 틀어 막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를 과잉 기소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두고는 박지원 의원과 설전도 벌였습니다. 과잉 기소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은 다 모든 게 공개될 상황이 아니 되니까 공개되더라도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법무부를 말씀을 통해서 드리자면 저희들이 받은 네. 공소장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잉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설명하려고 하면은 수사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수사 상황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소환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는 지적에 윤 총장은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않고 아니, 지금 의원님 지금 저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무슨 이 좀 여론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패스트트랙에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정경심 교수 얘기하고 왜 그런 결부가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윤 총장은 수사 내용과 결과가 조만간 다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윤 총장은 오늘 국감에서 정무 감각이 없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거나 수사에 대한 질문들에서는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현 정부와 과거 정부를 비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그 가족과 측근들을 구속 수사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6년 전과 변한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검사로서 윤석열 변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자부하지요. 자부까지는 몰라도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건이 있으면 수사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겁니다. 조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저와 함께 또 일을 했던 수사팀 모두 대한민국의 공직자입니다. 또 저희를 비판하시는 그 여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겸허히 그 비판을 받아들여서 저희들 일하는 데 반영하고 또 저희를 그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일할 뿐이고. 패스트트랙 수사에 관해선 말보다 결과로 이야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하기 시작하면 매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수사 결과로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과 이번 정부 검찰의 독립성을 비교한 질문에도 자신의 생각을 내놨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JTBC 김민관입니다. 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은 석 달 전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윤석열 총장에게 날을 세웠던 한국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짠하다고까지 했고 석 달 전에 윤 총장을 엄호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에는 질문에 날이 섰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검찰 수사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달라진다면서 부끄럽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주로 윤 총장을 응원했습니다. 수사 외압에 시달렸다며 울먹이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총장께서는 어렵고 힘들 때 많은 후배들이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 말을 읽는 제가 목이 메입니다. 근데 오늘 서초동으로 오면서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 하지만 석 달 전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때는 정반대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를 비롯한 일련의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검사들에 의해서는 공평무사한 검찰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이다.
당시 윤 총장을 두둔했던 민주당은 이번엔 비판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국민 반반의 지지를 받는 수사를 한다는 것은 이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민주당 역시 석 달 전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권력 압력과 조직 이기에서 벗어나 국민과 헌법에 충실한 검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런 정치권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정파적 이익에 좀 뭔가 부합되면 검찰이 잘했다, 뭐 칭찬하고 찬양하고, 또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게 정상적인가? JTBC 이승필입니다. 오늘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총장에게 한겨레 보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한겨레는 얼마 전에 윤 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었죠. 윤 총장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해당 언론사가 일면에 사과 보도를 하면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임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사의 고소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을 고소하고 하면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완강했습니다. 이 언론사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정론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런 보도를 하게 됐는지. 김종민 의원 등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도 또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도 고소 취하를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해당 보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검찰 전체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아니 아니면 말고식으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놓고 야 확인됐으니까 고소 취소하라 이런 말씀은 이거는 저는 좀 제가 듣기에도 다만 한겨레가 일면에 사과 보도를 내면 고소 취하를 검토해보겠다고도 했습니다. 같은 지면에다 해주신다면은 고소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한국당은 윤 총장이 해당 언론사에 대해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는 오늘 윤 총장의 사과 요구에 대해 윤 총장이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소를 한 이상 한겨레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오늘 여당은 윤 총장에게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따졌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외압을 가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수사 기간, 피의 사실 공표 문제를 두고도 여야가 사사건건 맞섰습니다. 한민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있었던 서초동 집회를 거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온 건 과잉 수사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때 군사구테타에 항의해서 노무현 탄핵 때 그리고 국정농단 이게 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공권력의 과잉 행사에 대한 반발, 항의였어요. 전 이번도 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한국당은 광화문 집회를 언급하며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정부 여당이 수사를 압박한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광화문 국민을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며 조국을 두둔하고 검찰을 겁박하는 경고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냈습니다. 수사 기간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수사가 벌써 2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수사 기간이 지금 2달이 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이게 언제까지 정말 수사가 종료되는 겁니까? 한국당은 조 전 장관 측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동원해가지고요. 거의 수사를 방해하는 수준의 지연 전략을 쓰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또 수사는 빨리 하라고 또 수사 간섭을 해요, 정치권에서. 수사 중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걸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했고 지금 민주당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 가지고 계속 조국 수사에 압력을 넣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전형적으로 꼬투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학의는 되고 조국 패밀리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내용을 흘리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제가 이 검찰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검찰에서 나온 게 아니면 그럼 어디서 나온 건지를 확인해가지고 좀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조국 전 장관이 취임한 당일 법무부 김오수 차관 등의 조 전 장관 수사에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감에 배석한 대검 간부들은 그런 제안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검찰개혁 역시 오늘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여야는 공수처를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 윤석열 총장은 공수처를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야당은 공수처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장 대통령이 마음대로 뽑을 수 있어요. 뭐 인사추천위원회 지금 이 구조로 보면요, 이거는요 문재인의 홍위 검찰 탄생이에요. 괴물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안에는 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해놨어요. 여당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지만 추천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합니까? 공수처와 검찰이 상호 견제를 통해서 중대범죄에 관한 수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은 새로운 부패 대처 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등 권한의 절제된 행사도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외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체 개혁안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국감 때와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한 공방도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에게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했고 한국당은 정치적인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한 질의는 민주당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소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 신청이 전혀 없는 것이죠? 출석 요구하셨죠? 국회 회기 중에 네. 불출석하는 의원님들을 상대로 저희가 무슨 강제 소환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부담스러우시죠? 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만 100명이 넘는데 한국당은 현재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 당 출동 못 시키겠다 하면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천하의 윤석열의 기계 아닙니까? 왜 침묵합니까? 정관예우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최입의 의원을 감금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자 한국당도 반발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해물을 밀반입해서 출입문을 해무로 부수고 있는 사람은 민주당 당직자입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정치 사건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발언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이에 여당은 반발했습니다. 위법한 사보임을 통해서 가결된 것입니다.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됐습니다. 혼자만 하십니까? 똑같은 신상 발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로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오늘 KBS에 대한 국정감사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유 이사장은 최근에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KBS 법조기자와 검찰이 유착됐다고 주장했고 KBS 보도본부와 노조 등이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한국당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 방송에 대한 양승동 KBS 사장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자들이 항의는 안 들리고 권력의 목소리에만 반응하는 이런 KBS 사장 필요합니까? KBS 법조팀이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의 인터뷰를 검찰에 유출했다고 유시민 이사장이 주장하자 바로 다음 날 KBS 사장 등 지휘부가 외부 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마치 KBS 위에 유시민 씨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반면 여당은 KBS 보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조국과 정경심 교수 가족과 관련해서 유리한 내용도 있고 그쪽에 또 불리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도는 불리한 내용만 압축해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은밀하게 관계자, 당국자 이런 식으로 흘러나오는 것들을 거의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정말로 되돌아보아야 된다. 유 이사장 방송의 패널이 KBS 여성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KBS사 측이 전혀 대응하지 않은 것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세간에 수많은 그 억측과 이 선입견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양 사장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리 검토까지 했고 곧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한국당 의원들은 KBS 근조라고 적힌 피켓을 모니터에 붙였는데 이에 여당이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예,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소식입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어젯밤 늦게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죠. 또 정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도 여전했습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젠 뭐 다 마무리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정경심 교수는 어제 오후 1시 10분쯤 검찰에 출석해서 11시간이 지나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어제까지 총 6번의 조사를 끝으로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정 교수가 조사를 다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검찰에 나와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이 정 교수의 동의를 받고 그동안의 모든 검찰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했는데 이 영상이 담긴 CD에 대해서도 서명 날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뇌종양, 뇌경색 등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것이 변수가 될지 또 아닐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언제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까? 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한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 교수가 뇌경색과 뇌종양을 진단받았다고 정 교수 측이 앞서 밝힌 만큼 진단 자료 등을 검토해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정 교수가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을 놓고 그 내용이 불충분하다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오늘 대검 국감장에서 이 입원 증명서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의료기관 이름이나 의사 이름 등이 가려져 있다면서 자료로서 신빙성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건강 문제가 있다면서 조사받기 어렵다고 주장을 하면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한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증명서를 끊어줬다는 병원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계속 언급이 됐죠. 네, 해당 병원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병원인데 정 교수가 처음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입원했던 곳이라고 지목됐습니다. 그래서 이 입원 증명서를 해당 병원에서 끊어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자 이 병원이 진단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고 소셜미디어에 밝혔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 병원이 정 교수의 입원 진단과 관련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송기현 의원도 국감장에서 입원 증명서는 해당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관이나 의사, MRI 판독 자료 등 추가 정보를 달라고 정 교수 변호인단에 요청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저희 취재진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변호인단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변호인단은 어떤 결정을 했는지는 아직 그러면 안 알려졌습니까? 예, 제가 조금 전까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추가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아람 기자였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증거 목록을 주지 않는다면서 연기를 신청했고 검찰 역시 수사를 더 해야 한다고 재판 연기를 신청했죠. 그러나 법원은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면서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증거 목록과 사건 기록을 내주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6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먼저 넘겨진 정경심 교수 측이 지난 8일 재판부에 밝힌 입장입니다. 정 교수 측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수사 기록 복사를 허용해달라고 신청했고 또 재판을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기록을 내줄 수 없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신경전 끝에 검찰도 재판을 미뤄달라며 재판부에 연기 신청을 냈습니다. 검찰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한 공범 수사가 남아있어 재판을 연기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초 예정된 공판 준비 기일은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과 검찰 모두 재판 연기를 원했던 만큼 내일 재판에선 양측의 원론적인 얘기들이 오갈 예정입니다. 또 최근 신경전에 대해 재판부가 입장을 설명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 투자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은 안 쓰겠다고 했지만 최근에 성장률 예측치가 갈수록 떨어지자 재정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 대통령이 정부 서울청사를 찾아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보통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왔던 회의입니다. 문 대통령은 건설 투자의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 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 방향을 견제하면서 필요한 건설 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서민 주거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광역 교통망 사업을 조기 착공하며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같은 건설 투자 확대는 급격한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인위적인 건설 경기 부양과는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생활 SOC 투자 등은 현 정부가 계속 해왔던 것으로 건설에 올인하는 방향의 정책 대전환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고용 상황은 호전되고 있지만 40대와 제조업 고용 감소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고 주 52시간 제도, 중소기업 사정을 감안해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네, 이렇게 짤막한 남북전 영상이 결국에는 공개됐지만 이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전체 영상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기자들을 상대로 유례 없는 상영회도 열렸습니다. 백수진 기자가 전합니다. 어두운 회의실 양쪽에 걸린 스크린. 영화를 보듯 기자들이 그 앞에 앉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남북전 경기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북한이 전달한 DVD 영상에 화질이 좋지 않아 TV 녹화 중계가 불발되자 대한축구협회가 언론의 보도를 위해 전체 영상을 취재진에게 공개한 겁니다. 상영 장소가 좁다는 이유로 영상이나 사진 촬영도 할 수 없어 기자들은 선수들의 움직임을 글로 받아 적기 바빴습니다. 당일 문자 중계에 이어 기자들이 이틀 지난 영상을 대신 보고 글로 말로 풀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깜깜이 경기로 남을 뻔했던 남북전은 그나마 축구협회가 오후 6시 7분에 가까운 주요 장면 모음을 공개하면서 조금이나마 그 베일이 걷혔습니다. 관중이 없고 중계도 없었던 평양의 남북전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오르며 끝난 뒤에도 논란을 남겼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다치지 않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잇몸이가 한 대 맞았어요. 네, 오늘 돌아온 축구 대표팀의 목소리입니다. 곡절 많은 남북전이었는데 선수들이 들려준 경기 내용 역시 우리가 생각하던 축구와는 좀 달랐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별로 기억을 하고 싶지 않아서요. 역사적이란 말과 함께했던 남북전. 돌아온 축구 대표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전반 초반에 일어난 몸싸움. 손흥민이 북한 선수를 말리며 신경전은 잦아들었지만 경기 감독관은 이후 그라운드 옆에 안전 요원을 배치하라고 주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실랑이가 아니어도 논란의 장면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몸싸움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좀 거치게. 축구의 경기에 집중하다기보다는 일단은 최대한 안 다쳐야겠다는. 텅 빈 관중석, 고요한 그라운드를 얼룩지게 만든 건 험한 말들이었습니다. 욕이야 계속해서 욕을 하긴 했는데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패해선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인지 북한 선수들은 계속 흥분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선수들과 몸싸움이 이어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경기를 앞두고도 또 경기가 끝나고도 외출이 허용되지 않아 호텔 안에 있었던 대표팀. 2박 3일의 사상 첫 평양 원정은 아쉽게도 멋진 승부,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끝나고 뭐 이렇게 유니폼 같은 것도 좋아하세요? 아니요, 그냥 끝나고 바로 들어왔어요. 북한 선수들이랑 유니폼 입는 거 좋아하셨나요? 굳이. 월드컵 예선 역사상 첫 평양 원정은 그렇게 끝이 났고 남북은 내년 6월 한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10과 노트 10의 지문 센서가 쉽게 뚫린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리콘 케이스를 갖다 대면 다른 사람의 지문으로도 잠금을 풀거나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문제를 풀겠다고는 했지만 당분간 스마트폰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삼성 갤럭시 노트 10 지문 센서에 등록하지 않은 손가락을 올립니다. 맨 화면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리콘 케이스를 덧대고 손가락을 올렸더니 바로 잠금이 풀립니다. 국내 한 이용자가 제보한 영상입니다. 이런 오류는 지난 13일 영국 더선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앞뒤를 다 덮는 형태의 실리콘 케이스를 씌웠더니 다른 사람의 지문으로도 잠금이 풀렸단 겁니다. 문제가 확인된 제품은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S10과 갤럭시 노트 10입니다. 두 기종엔 기존의 광학식이 아닌 초음파를 쏴서 지문을 읽는 센서가 들어갔습니다. 국내에서도 실리콘 케이스만 끼웠더니 지문 보안이 뚫렸다는 주장과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부 실리콘 케이스에 새겨진 무늬가 지문과 함께 인식돼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조만간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문 인증은 금융거래에도 광범위하게 쓰이는 터라 관련 업체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당분간 지문 인증 대신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라고 공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가수 겸 배우 설리 씨의 사망 당일에 작성된 경찰과 소방의 내부 보고서가 나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서 유출되면 안 되는 문서입니다. 소방당국은 공식 사과문을 내고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연예인 설리라는 제목의 긴 문자 메시지입니다. 신고 접수 시각과 장소, 신고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가수 겸 배우 설리, 본명 최진리 씨 사망 당일 성남 수정경찰서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출동한 성남소방서 119 구급대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입니다. 최 씨 인적 사항과 신고 처리 과정이 상세히 적혀 있고 발견 당시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두 문건 모두 외부로 나와선 안 됩니다. 하지만 통째로 유출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서 마구 퍼져나갔습니다. 논란이 일자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오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를 유출한 건 내부 직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출력을 해서 휴대폰으로 찍어서 자기 동료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그 신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추적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기소방본부는 내부 문건이 게재된 포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 운영진 등에 문건을 지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도 내부 보고 내용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형교회 사랑의 교회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주변 도로와 지하 공간에 예배시설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짓도록 허가한 것이 위법이라면서 서초구민들이 7년째 소송을 벌여왔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선고가 나왔습니다. 사랑의 교회 측은 당장 지하에 지어놓은 예배당과 주차장 등을 철거하고 도로를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수백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교회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대안을 찾겠다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서초구청이 사랑의 교회가 공공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짓게 허가한 것은 법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뒤편 참나리길입니다. 이 도로 때문에 7년간 소송이 이어진 건데 지하 공간을 사용한 예배당 때문입니다. 교회가 2010년 신축 공사를 할 당시 서초구는 도로 아래 공간 1077제곱미터를 10년간 사용하도록 점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2012년 주민들이 구청의 허가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소송이 된다고 판단하며 다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행정법원은 1, 2심에서 예배당이 서초구에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라 교회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이라며 도로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오늘 이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서초구는 판결 내용에 따라 곧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건축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법적, 행정적 대안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도로를 원상복구하는데 약 391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이 논란은 사랑의 교회를 처음 지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여러 관련 기관이 안전 등을 이유로 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지만 관할인 서초구청은 도로 사용을 허가했고 이 때문에 구청이 대형 교회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에 지하 공간을 쓰겠다며 공공도로 사용 신청을 낸 것은 2010년입니다. 처음 계획했던 규모의 시설을 짓기 위한 지상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서초구청은 서울도시가스 등 관련 기관에 의견을 구했습니다. 교회가 도로 및 공간을 쓰게 하려면 이미 묻혀있는 통신, 가스 등 기반 시설을 옮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도시가스, 강남수도사업소 등 관련 기관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안전 문제 등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아서입니다. 심지어 서초구청의 재난치수과도 해당 도로는 하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서초구청은 교회가 도로 및 1077제곱미터에 이르는 지하 공간을 쓸 수 있게 허가했습니다. 당시 구청장이었던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구청장 재량에 따른 적법한 결정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교회 건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 체납받는 조건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형교회 특혜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난 6월에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사랑의 교회 도로 조명 허가를 계속 해주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서초구 주민들은 7년간의 소송을 통해 공공의 소유인 지하 공간을 되찾게 됐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교수들이 자기 자녀나 아는 사람의 자녀를 논문 공동 저자로 올려서 이른바 스펙 관리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죠. 교육부가 조사하면 할수록 건수가 계속 늘고 있는데 최근에 5달 사이에 200건 넘는 논문이 더 확인됐습니다. 대학 입학을 취소하라는 결정도 나왔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794건 미성년자가 공저자에 올라간 논문 개수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5월까지 확인한 논문이 549건이었는데 5달 새 245건을 더 발견했습니다. 특별감사 대상인 서울대, 연세대 등 15개 대학에서 115건, 추가 조사를 벌인 30개 대학에서 130건을 더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대학들이 허위 보고하거나 조사를 부실하게 했던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특별감사 15개 대학 중 연구 부정이 확정된 논문은 15건이고 나머지는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대 이병천 수의학과 교수는 2011년 소복제 관련 논문에 당시 고등학생 아들을 제2저자로 올렸습니다. 아들은 이 논문을 활용해 2015년 강원대 수의학과에 편입학했고 교육부는 강원대 편입학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끝까지 검증하고 각 대학과 연구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연구 부정 징계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룹 현안 관련 도움을 요청하고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면세점 사업권 등을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했다며 70억 원을 뇌물로 받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마찬가지로 신 회장의 뇌물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신 회장이 롯데시네마의 매점 사업을 가족들의 회사에게 맡겨 롯데시네마에 손해를 준 점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도 그룹 임직원이 아닌 배우자와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3년 및 벌금 30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신 총괄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롯데그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예, 탐사기획 보도 있습니다. 전국의 공군 비행단 11군데에 설치된 항공 관제 레이더가 대부분 수명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최근에 3년 동안 27번이나 멈출 정도로 고장이 잦습니다. 더구나 80년대부터 설치한 아날로그 방식의 레이더여서 위험한 상황이 생겨도 자동으로 감지하지 못합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공군은 항공 관제 레이더를 대구와 광주 비행단에 1986년 처음 도입했습니다. 이후 다른 비행단에도 차례로 9개를 더 설치했습니다. 항공 관제 레이더는 비행장 주변 약 100km 안쪽에 있는 항공기의 위치와 방향, 고도, 속도를 파악합니다. 관제사는 그 정보를 보고 항공기의 이착륙을 통제하고 항공기 간 충돌을 막습니다. 이 레이더는 15년을 쓰면 수명이 다합니다. 대구와 광주의 레이더는 18년 전인 2001년에 사용 기한이 끝난 겁니다. 공군은 일부 부품을 교체해 수명을 9년 늘렸지만 이마저도 지난 상태입니다. 전국의 11개 레이더 전부가 최초 수명을 넘겼고 공군이 늘린 수명도 대부분 끝났습니다. 고장도 많습니다. 한 달 전쯤에도 흔적들이 몰려있을 때 갑자기 멈췄는데 사고는 안 났지만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지난 3년여 동안 갑자기 멈춘 것만 27차례인데 이젠 수리할 때 쓰는 부속도 단종돼 대체품을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레이더가 자동 감지 시스템이 없는 아날로그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관제사가 모니터를 24시간 보면서 항공기 움직임을 일일이 확인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한데 계속 보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장비는 8, 90년대 그대로인데 흔적은 계속 늘어나니까. 미국과 일본 등은 2000년대부터 항공기 간격이나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충돌 위험성을 알리는 디지털 레이더로 바꿨습니다. 우리 공군도 10여 년 전부터 레이더를 바꾸려 했지만 방위사업청은 지금까지 교체를 미뤄왔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그렇다면 방사청은 왜 수명이 지난 아날로그식 레이더를 지금까지 바꾸지 않고 있을까? 취재진이 10여 년 전 레이더 교체 사업이 시작된 뒤에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문서 위조라든가 기밀 유출, 또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같은 방산 비리 의혹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합참과 공군이 새 레이더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 2006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입니다. 합참의 의견을 전달받은 방사청은 레이더를 자체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방사청은 5년 뒤 돌연 국내 방산업체에서 레이더를 사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167억 원을 아낄 수 있다는 이유였지만 이후 자체 감사 결과 실무자들이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방산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기밀 유출에 대한 내부 고발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은 실무자를 경고하는 선에서 감사를 마무리하고 기무사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내 한 방산업체가 레이더 사업을 수주했지만 2015년 가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했습니다. 이러자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2017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안보경영연구원에 사업 방향을 정해달라며 연구를 맡겼습니다. 이번에 국내 방산업체들의 참여 의사가 없다면서 외국 레이더를 수입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관련 보고서에 언급된 국내 방산업체 3곳은 모두 JTBC에 당시 연락받은 적이 없다거나 개발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이후 연락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방사청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우리 방산업체를 통해서 연구개발이나 구매가 가능한 사업이었는데 방사청에서 사업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바람에 전력화가 지연되어 결국 해외에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군 내부에선 10년 넘게 레이더 교체 사업이 왜 표류했는지 수사당국이 전면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인천과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오가는 아시아나 항공편이 45일 동안 없어집니다. 아직 언제 운항을 중단하게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6개월 안에 중단됩니다. 2013년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에 대한 처분이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나 매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불이 붙은 항공기가 바퀴 없이 활주로 위를 미끄러집니다. 비행기 앞부분이 땅에 박히고 360도 가까이 돌더니 활주로 밖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201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 사고입니다.
이듬해 국토부는 아시아나의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45일 동안 운항 정지하라고 했습니다. 사고 책임을 물은 겁니다. 아시아나는 손실이 크다며 이의를 신청했는데 오늘 대법원이 이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아시아나가 사고를 막기 위해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하지 않았다며 국토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운항 중단은 앞으로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아시아나는 이미 예약한 승객들이 다른 항공사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 뒤 운항 정지 시기를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처분으로 매출이 100억 원 넘게 줄고 회사 매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업계 상황이 좋지 않은데 알짜 노선까지 정지되면 입찰사들의 입김이 세지면서 통매각 원칙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바쁜 출근 시간에 막힘없이 달릴 수 있다고 홍보했던 한강 수상 택시가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 하루 이용자가 고작 평균 5명에 불과했습니다.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까지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데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2007년 운항을 시작한 한강 수상 택시. 서울시는 당초 하루 2만여 명 가까이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2011년엔 하루 평균 77명, 이듬해엔 35명으로 더 줄었습니다. 지난해엔 16명, 특히 올해엔 하루에 고작 평균 5명이 수상 택시에 올랐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기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지금껏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관광객조차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적자만 자꾸 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손실이 12억 원이 넘었습니다. 서울시는 수상택시 사업에 1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유지 보수에도 매년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운영사와 함께 수상택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만나서 논의를 하고 법 테두리에서 해줄 수 있는 거, 공공성이 확보가 된다 하면은 검토를 하는 거죠. 서울시는 이용요금을 내리고 노선을 더 개발해 관광객부터 더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지난 주말에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그중에서도 후쿠시마 지역까지 덮치면서 방사성 폐기물이 유실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컸죠. 그런데 이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후쿠시마에서 폐기물을 모아두던 자루들이 빗물에 휩쓸렸는지 강 하류에서 빈 채로 발견됐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쓰러진 나무에 검은 자루들이 엉켜 있습니다. 후쿠시마현 다무라시강 하류에서 태풍 하기비스 때 유실됐던 방사성 폐기물 자루들이 발견된 겁니다. 자루 하나를 2사람이 옮겨야 할 정도로 큰데 그 안에 있던 폐기물들은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영상을 트위터에 공개한 미우라 히데유키 아사히 신문 기자는 모두 10개의 자루가 발견됐는데 내용물은 없었다면서 폐기물은 강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도통신도 어제까지 자루 17개가 회수됐는데 이 중 10개는 비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태풍 직후 환경성이 나서 회수한 용기가 파손돼 있지 않았다면서 무해하다고 주장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이들 자루는 다무라시 임시보관소에서 나온 건데 보관소에는 당초 자루 2,667개가 보관돼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중 몇 개가 유실됐고 어디까지 흘러갔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아베 내각이 오늘 또다시 한국 국민의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아베 총리의 오른팔격인 우익 성향 장관이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서 A급 태평양 전범들을 참배한 것입니다. 현직 장관의 야스쿠니 참배는 2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반면에 일본 내에서도 이례적인 판단을 내린 곳도 있긴 있습니다. 도쿄도가 조선인을 쫓아내자 이렇게 외친 우익 시위대에 대해서 차별 혐오 발언을 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물론 이 결정을 두고도 보여주기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윤서령 특파원과 김혜미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야스쿠니 신사의 가을 제사 추계 예대제에 에토 세이치 북방 영토 담당상이 참석했습니다. 내각 내에 장관급이 야스쿠니를 참배한 건 2년 반 만입니다. 에토 담당상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위령하는 참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침략 전쟁을 일으킨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를 참배하면서 모호한 표현으로 미화한 겁니다. 지난달 개각 때 발탁된 에토는 아베 총리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우익 성향이 강하고 한국 국회의원들을 만났을 땐 과거 한국은 매춘 관광국이었다는 식의 망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비판의 귀를 막았습니다. そうした事実は承知しておりますけれども、私人としての行動と理解しておりですね、政府として見解を申し上げる事柄ではないと思います。 가을비에도 불구하고 추계 예대제를 맞아 일반 참배객들의 발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8일에도 의원들의 참배가 예정돼 있고 다른 장관들의 추가 참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신사에 공모를 보내고 참배를 강행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지난 봄 제일 한국인이 많이 사는 일본 가나가와 현에서 열렸던 혐한 시위입니다. 우익 성향 시위대들은 지난 5월과 6월에도 도쿄에서 집회를 열고 조선인을 일본에서 내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도쿄도가 이 두 곳에서 나온 발언을 헤이트 스피치, 즉 차별 혐오 발언으로 인정했습니다. 전문가들로 꾸려진 심사위원회가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내자 도쿄도가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도쿄도는 지난 4월부터 혐오 발언 규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도쿄도는 조례에 해당하는 발언만 공개했을 뿐 해당 발언이 어느 장소에서 어떤 단체가 연 집회에서 나온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조례에는 벌칙이나 처벌 조항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해 인권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려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25만 건에 이르는 아동 음란물을 유통시킨 불법 사이트를 한국과 미국 그리고 영국이 국제 공조 수사로 파헤쳤습니다. 그 결과 300명이 넘는 이용자를 적발하고 학대를 당해온 어린이 20여 명도 구조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용자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한국과 미국, 영국 수사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에서 수사 결과가 공식 발표됐습니다. I am pleased to announce the takedown of one of the world's largest child sexual exploitation marketplaces on the darknet. Welcome to video. 공조 수사가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3월. 사이트 운영자 23살 손모 씨가 한국에서 체포되면서부터입니다. 서버에서 압수된 음란물은 25만 건, 38개 나라에서 100만 번 넘게 다운로드됐습니다. 이때 쓰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33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한국인이 220여 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 90여 명, 영국 10여 명 순입니다. 최고 징역 22년까지 선고됐습니다. 1년 6개월형을 받고 복역 중인 운영자 손 씨는 9개 혐의로 미국에서 다시 기소됐습니다. What we have obtained will be gradually shared to protect the family and neighbors of the globe. 이용자들에게서 학대를 당한 어린이 23명도 구조됐습니다. 심지어 젖먹이까지 착취 대상이 됐다고 미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각국 수사기관은 영상물에 나온 피해 어린이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청주 도심에서 멧돼지 7마리가 때로 나타나서 곳곳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차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건물 유리문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덩치 큰 수컷 한 마리가 사살됐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남성이 발걸음을 멈추고 달아납니다. 멧돼지 무리가 줄지어 뛰어 들어옵니다. 주차된 차량 위를 잇따라 뛰어오릅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충북 청주 도심에 멧돼지 7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때로 나타난 멧돼지들은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 울타리를 부수거나 엄청 놀랐죠. 진짜 많이 놀래가지고 사람들도 그 옆에 엄청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변의 옷가게로 들어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가게 안까지 들어왔었는데 제가 없었으니까 다행이죠. 아니 좀 이제 다니는 게 좀 두렵죠. 달리던 트럭을 들이받고 나뒹굴다 건물로 돌진한 멧돼지도 있었습니다. 건물 출입구 유리문이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유리 파편들이 안쪽까지 널려 있는데요. 이 바로 앞 도로까지 내려온 멧돼지가 지나던 차와 부딪히고도 달려와 부순 겁니다. 100kg이 넘는 이 멧돼지는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실탄을 9발이나 맞고서 쓰러졌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멧돼지에 물려 다쳤습니다.
멧돼지는 10km가량 떨어진 복무산에서 먹이를 찾다가 도심까지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서울 송파도서관 근처에서도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또 들어왔습니다. 송파와 강동 지역에서만 사흘 연속입니다. 인근 남한산성에서 내려온 걸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남한산성에 500마리 넘게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또다시 멧돼지 출몰 신고가 들어온 건 오늘 새벽 3시쯤입니다. 이번엔 송파도서관 근처였습니다. 유리창에 부딪혀서 도망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게 유리창에 부딪혀가지고. 인근 아파트에서 성내천을 따라 송파도서관까지 1.3km 정도를 달려온 걸로 추정됩니다. 이 멧돼지는 이 도서관 뒤에 있는 이쪽 공원으로 도망쳤습니다. 구청에서 오전 내내 추적 작업을 벌였는데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새벽엔 약 4km 떨어져 있는 신천동의 아파트에 나타났습니다. 그제 강동구의 보훈병원 쪽에서 6마리가 나타난 걸 포함하면 오늘까지 연속 3일째입니다. 공포탄 한 단하고 실탄 세 발을 쏴가지고 얘가 이제 조금 주춤했는데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서 2m를 뛰어서 구멍을 통해서 다시 저쪽에 한 2m 20 되는 걸 뛰어서 절로 넘어가 버린 거죠. 이 멧돼지들은 어디서 온 걸까? 전문가들은 남한산성을 주목합니다. 잠실역과 직선거리로 10km 정도 떨어진 산성 일대의 멧돼지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최근엔 시내까지도 내려오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추정 수치는 최소 500마리 이상, 멧돼지가 자주 발견되는 북한산보다 훨씬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멧돼지 출현 방지단은 공원 숲을 속에서 자다가 해가 지면 모습을 드러낸다며 월동 준비를 시작하는 10월엔 먹이를 찾아 멀리까지 이동하는 만큼 발견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제주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소가 명상수련원인데 좀 기괴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 직원들이 숨진 남성에게 설탕물을 먹이고 씻기기까지 한 겁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지난 8월 31일 57살 A씨는 배를 타고 제주를 찾았습니다. A씨가 향한 곳은 제주시 노용동의 한 명상 수련원입니다. 이후 A씨는 연락이 두절됐고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명상원입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이 건물 3층에서 실종됐던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당시 방 안에 대형 모기장 안에 반드시 누운 채 숨져 있었습니다. 시신은 꽤 부패된 상태였는데 시신 옆에서 특이하게 흑설탕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긴급 체포된 수련원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미 숨진 A씨에게 설탕물을 먹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시신도 꼼꼼히 닦았습니다. 종교적이거나 주술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수사할 예정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전부터 명상 수련원이 이상했다고 말합니다. 밤마다 그냥 불 훤히 켜져요 지금. 우리도 막 잠잘 때 안 좋아요. 불이 너무 훤히 켜지니까. 기도 소리 나요. 아파는 경찰은 명상원 관계자 6명을 유기치사 및 사체은닉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원장 등 3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명예훼손과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윤지호 씨는 현재 캐나다에 머물면서 한국에 돌아갈 수 없다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캐나다 당국에 국제 공조 요청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체포 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등 국내 송환 작업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경찰이 캐나다 당국에 국제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한 이유는 수사에 필요한 부분을 협조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윤 씨와 관련된 기록과 서류, 증거물을 제공받거나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도 진술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어떤 내용을 요청했는지 등 구체적인 건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윤지호 씨는 명예훼손과 모욕, 사기, 후원금 횡령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지난 4월 돌연 캐나다로 출국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경찰의 수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윤 씨의 국내 송환 절차도 밟을 계획입니다. 그 첫 단계로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하라며 돌려보냈던 체포영장을 조만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송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어제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루머나 악성 댓글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의 이번 조치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설사와 구토 증상을 보이고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로타바이러스는 신생아를 둔 부모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신생아 10명이 로타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이모 씨 아들은 지난 3일부터 설사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물통을 바닥에다가 엄청 싸더라고요. 간호사는 이것은 신생아는 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식으로 이제 치료. 지난 6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로타바이러스 감염 판정을 받은 아이는 일주일 넘게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이 씨는 아이의 감염 사실을 산부인과에 알렸습니다. 설사와 발열, 구토 등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는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가 걸리면 탈수 현상을 일으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분비물을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감염 사실을 알고도 일주일가량 지나서야 격리용 신생아실을 만들었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이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 10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은 취재진에게 출생 후 간이 검사를 했고 설사나 발진 같은 증상이 있으면 부모에게 알렸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 이야기는 다릅니다. 병원에서 저 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며 확인하는 과정에서야 설사나 발진 흔적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보건당국은 바이러스 전파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마트나 카페, 식당에서 무심코 영수증을 주고받습니다. 은행이나 영화관에서는 순번표를 손에 쥡니다. 그런데 이런 영수증과 순번표에서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인 비스페놀 A가 대량 검출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많게는 유럽 기준의 60배를 넘는 것도 있습니다. 유럽은 규제하고 미국은 금지하는데 우리는 기준조차 없습니다. 특히 담당 부처인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종 영수증과 순번표 모두 열에 반응하는 특수한 종이 감열지로 만들어집니다. 최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감열지의 환경호르몬 BPA 논란이 불거졌고 이달 초 유럽 호흡기 학회에선 BPA가 태아의 폐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불임과 같은 호르몬 문제를 넘어 천식이나 천명 등의 질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우려가 커지자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측정에 나섰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를 해보니 은행 순번표에선 그램당 12,113마이크로그램, 유럽 기준의 60.6배에 달했고 영화관 순번표와 음식점 영수증은 50배를 넘었습니다. 마트나 의류 판매점 영수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은 그램당 200마이크로그램으로 함량을 규제하고 미국은 아예 BPA 자체를 못 쓰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런 기준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일부 업체들이 스스로 BPA 프리 영수증을 쓰고 있습니다. 공산품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하고 환경부가 규제를 하는데 이게 서로 다 지금 내부처 소관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어요. 정부 부처들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시민들은 환경 호르몬 영수증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홍콩에선 시위를 주도해온 시민단체 연합체 대표가 괴한들에게 망치 테러를 당했습니다. 단체 측은 테러에 굴하지 않고 이번 주말에도 대규모 시위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지미샴 홍콩 민간인권 진선 대표가 구급차에서 실려 나옵니다. 시민들은 샴 대표를 응원합니다. 샴 대표는 어젯밤 쇠망치와 칼로 무장한 남아시아계 괴한 4-5명에게 공격을 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샴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괴한을 빨리 잡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샴 대표는 지난 8월에도 야구방망이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백색 테러가 잇따르면서 중국 배후설에 갈수록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마침 이번 테러는 미국 하원이 홍콩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법안을 가결시키고 이에 대해 중국이 강력 반발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我们会采取有力的措施予以反制.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시위대의 중심 조슈아 웡은 한국을 향해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5.18 민주화 항쟁과 1987년 6월 항쟁 등 한국의 민주화 역사까지 언급하면서입니다. 백색 테러로 시위대가 느끼는 불안감은 한층 커졌지만 민진 측은 캐리람 행정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주말 시위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프로야구단 공식 몰에서 파는 응원용 막대 풍선에서 발암물질이 나왔습니다. 한화 이글스몰 제품에선 어린이 기준치의 300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고 기아 타이거즈와 SK 와이번스 제품도 170배에서 180배 수준이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어린이용 글러브에서도 기준치의 83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24시간 응급 전용인 경기도 닥터 헬기가 도입한 지 39일 만에 중증 외상 환자 17명을 살렸습니다. 야간 출동 6건, 다른 지역으로 출동한 1건을 포함해서 거의 이틀에 1명씩 생명을 살린 겁니다. 경기도 안에 닥터 헬기 이착륙장은 학교 운동장과 공공청사 등 1,773곳인데 경기도는 더 늘릴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드론 택배를 실용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내년엔 섬 지역에 2023년까지는 건물이나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맞는 드론 배송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색과 구조 같은 공공 서비스에 드론 야간 비행 등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수감 중이던 한국인 40대 남성이 재판을 받으러 가던 중에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필리핀 타를라크주에서 교도관들이 밥 먹으러 식당에 들르자 화장실 환기구를 통해 도망친 걸로 확인됐습니다.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전 세계가 무더위를 걱정했지만 일본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해왔죠. 결국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나섰습니다. 마라톤과 경보를 도쿄가 아닌 삿포로에서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결승선을 앞두고 쓰러지는 선수들. 도쿄올림픽 전 미리 테스트하듯 열린 철인 3종 경기에선 기권이 속출했습니다. 섭씨 36도를 웃도는 기온에 건강한 선수들도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년 7월 가장 더울 때 열리는 도쿄올림픽. 일본은 인공눈을 만들어 무더위를 식히겠다고 했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도 특별히 더위 극복 지침서까지 내놨지만 전 세계의 불안한 시선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IOC가 마라톤과 경보를 도쿄가 아닌 삿포로에서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동북쪽으로 800km 떨어진 삿포로는 올림픽 기간 동안 낮 기온이 도쿄보다 5도에서 6도 정도 낮기 때문입니다. 앞서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마라톤 경기 시간을 새벽으로 당기면서까지 도쿄에서 치르겠다고 했지만 IOC는 가장 중요한 건 선수들의 건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카타르에서 열린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가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자정에 경기를 해도 30도 넘는 기온에 선수들이 무더기 기권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IOC의 제안에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대회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더위를 해결하지 못해 경기 장소가 바뀐다는 점, 또 올림픽 폐막일 날 도쿄에서 마라톤으로 화려한 피날레를 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이번 주부터 대대적인 멧돼지 소탕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총으로 잡고 있지만 워낙 많기도 하고 이동 반경도 넓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밀착 카메라 연지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의정부시 한 산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멧돼지 포획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취재를 시작한 지금도 총기 포획이 실시 중이니 안전에 주의하라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지금 사냥개와 함께 사냥을 준비 중인데 밀착 카메라도 따라가 보겠습니다.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개를 풀자 산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냄새로 멧돼지를 추적하는 겁니다. 산 바로 옆에 있는 밭에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아침 멧돼지가 출몰했던 과수원입니다. 땅 아래를 한번 자세히 보면요. 제 주먹이 들어갈 정도 크기의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범위의 땅을 다 파먹었는데요. 이 근처에서 멧돼지가 출몰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한번 계속 추적해 보겠습니다. 금세 어둠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사냥개 짖는 소리가 산에 울려 퍼집니다. 멧돼지를 발견했다는 신호입니다. 포획단은 발이 빨라집니다. 뛰어왔지만 놓쳤습니다. 의지할 건 작은 랜턴 불빛뿐입니다. 조금 아까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했는데 지금 추적을 하다 보니까 도주를 했어요. 움직임은 계속 발견됩니다. 사냥개가 멧돼지를 붙잡고 있던 현장까지 왔는데요. 아쉽게 잡지 못했습니다. 멧돼지 개체수가 약 30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 마리 잡기도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두운 산은 위험투성입니다. 사람도 개도 지쳐갑니다. 보통 쉬운 게 아니야. 돼지들이 개들도 살라고 뛰는 거고 우린 또 잡으려고. 첫날 6시간 가까이 멧돼지를 추적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다음 날 또다시 시작된 포획 작전. 흔적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맸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또다시 멧돼지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진드기 때문에 가려운 멧돼지가 나무에 비벼서 맨질맨질해진 상태인데요. 이곳이 마을이랑 굉장히 가까운 곳이라서 멧돼지가 내려가서 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어느새 새벽 1시 반. 모두 포기하려던 순간 사냥개들이 뛰어 올라갑니다. 취재진도 함께 뛰었습니다. 빛에 민감한 멧돼지 때문에 불을 껐습니다. 동물 소리가 가까이 들려옵니다. 개들이 요란해집니다. 포획단이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총구에서 불빛이 번쩍하고 총소리가 산에 울려 퍼집니다. 잡았다! 이틀간 밤새 추적 끝에 멧돼지를 잡았습니다. 추적 13시간 만에 드디어 포획단이 멧돼지 포획에 성공했습니다. 이 앞다리 크기만 봐도 제 팔뚝만한데요. 몸무게가 12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지자체에 신고한 뒤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감염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몇 시경 어디 위치 어디에서 이제 잡았다고 하고 피 혈청을 빼서 아마 혈청 검사를 할 거예요. 해외 전염병팀이 있어요. 샘플을 갖다 드리고 이쪽에서 이제 검사를 해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관련된 멧돼지였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초기에 정부는 멧돼지 총기 포획보단 차단망 설치에 주력했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선 늦었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초기에 멧돼지를 지목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잘 세웠어야지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효과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민통선 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투입됐는데 잡은 멧돼지는 120여 마리입니다. 날이 밝은 오늘도 멧돼지는 잡힐 겁니다. 하지만 확산 방지의 최전선인 포획 현장은 절대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면서 당분간 돼지열병을 둘러싼 여지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연지원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텔레비전의 시대는 겨우 한 세대 안에서 태어나고 기울어져 간다. 1998년의 어느 날 미디어의 역사를 가르치던 방송 언론인 출신의 노 교수는 이렇게 말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가 아직 어린아이였던 1930년대에 뉴욕에서는 세계 박람회가 열렸고 그는 할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박람회 구경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바로 세상에 처음 나온 텔레비전을 봤다는 것. 그리고 20세기가 끝나가던 1990년대 말에 그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이미 텔레비전은 인터넷의 영광의 자리를 넘겨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 실감하진 못했으나 한 시대가 기울고 또 다른 시대의 먼동이 터온다는 것쯤 알고는 있었죠, 모두가. 그리고 지금은 비로소 매스미디어가 그 커다란 덩치로 사람들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낡아버린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그것의 최근 버전이랄 수 있는 포스트 트루스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매스미디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매스미디어의 오류를 찾아내서 그 권위를 해체합니다. 그것은 디지털 시대가 가져온
정보의 평등화가 촉발한 혁명이랄까. 소위 진실이라는 것이 매스미디어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은 최근의 조사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죠. 장관 한 사람의 임명과 사퇴를 둘러싼 논란은 기존의 미디어와 이 미디어들을 소비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간에 치열한 쟁투가 됐습니다. 이 정치적인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미디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셈입니다. 성희롱 논란으로 번진 엊그제 유튜브 방송도 따지고 보면 그 본질은 거대 미디어와 1인 미디어의 진실 공방.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합쳐서 20개의 채널을 가진 공룡 미디어와 유튜브 1인 미디어 간의 이 논쟁은 디지털 혁명이 가져온 사회적 현상의 다름 아닐 것입니다. 이쯤에서 돌이켜보는 노 교수의 말. 텔레비전의 시대는 겨우 한 세대 안에서 태어나고 기울어져 간다. 벌써 20여 년 전에 그는 이 말을 하면서 한숨을 쉬었는데 그 한숨의 의미야 여러 가지가 섞인 것이겠으나 아마도 그 중에 한 가지를 짚어내라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매스미디어의 전성시대는 가고 있다는 것. 20년 전의 고민이 한국 사회에서 현실화되는 것일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오늘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국감이 열린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지금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박병현 기자, 국정감사 다 끝났죠? 전부 청사를 떠났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국정감사는 저녁 8시 10분쯤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원들과 검찰 관계자들도 다 청사를 떠난 상태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그 가족에 대한 수사가 얽혀 있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리긴 했는데 수사와 관련된 질의가 계속 이어졌다고요. 저희들 일부에서 방송해드린 이후에도.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입원 진단서와 관련한 공보를 한 것이 검찰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와 이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한 질의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이 윤 총장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예.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위반 문제와 관련해서도 윤 총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회의 진행을 막은 것뿐이라고 말을 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입장을 말한 겁니다. 이 윤 총장은 이 한국당 의원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니 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해서 의견서나 진술서 형태로 제출을 해주면 이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여상규 위원장이 그렇지 않아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건 회기 중에 지금 국회의원들의 신병을 확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건가요? 윤 총장의 경우에는? 윤 총장은 한국당 의원들이 황교안 대표가 직접 한국당 의원들이 소환에 응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 또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한국당 측에서 의견서나 진술서를 제출해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예. 검찰 개혁에 관한 질문도 많이 오고 간 것 같은데 이 부분만 좀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검찰개혁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도 좋고 검찰의 권한을 나눠도 좋다는 겁니다. 다만 미국처럼 전문화된 수사기관을 여러 개 만들어서 법 집행 기구끼리 서로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곧바로 비하인드 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길진 않아서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왔죠.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첫 키워드는 붕괴와 봉쇄로 잡았습니다. 예, 쇠자는 뭐 같은 뜻입니까? 하여간 들어가 있는데 예. 어떤 말입니까? 오늘 법사위 국감에서는 패스트트랙 관련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도매에 올랐는데요.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지 못하게 막았던 것은 사개특위위원회에 대한 사보임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요. 특히 특히 본인은 몸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 말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교통사고로 목 척추 1, 2, 3번이 분쇄골절되는 그런 후유증도 있고 누가 밀어버리면 아주 큰일이 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였기 때문에 몸싸움으로 간 것은 절대로 아니고. 본인 진술을 여기서 하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여상규 위원장도 소환 대상입니다. 예. 당시 지난 4월 최이배 의원실에서 있었던 영상을 잠깐 보는데요. 최이배 의원이 사개특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누군가 쇼파를 끌어당기고 있는데 흰머리로 보이는데요. 바로 여상규 법사위원장입니다. 예. 저 쇼파는 앞에 설치된 쇼파와 마찬가지로 나가는 문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려는 모습입니다. 예. 당시에도 몸이 안 좋았다는 얘기는 최이배 의원도 하는데요. 최이배 의원의 당시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까지 이러시면 안 돼. 위원장님 그렇지 않아도 편찮으신데 애들 몸도 안 좋으신데. 예. 당시에도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몸도 안 좋은데 몸을 쓰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저렇게 옮겨진 쇼파는 최이배 의원이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데 저렇게 봉쇄에 사용이 됐습니다. 예. 여상규 위원장은 당시 몸싸움이 없었다고 했지만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최이배 의원이 나가려고 하자 저렇게 몸으로 막으면서 최소한 몸이 부딪히는 모습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예. 당시에 여상규 위원장은 다만 옆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긴 합니다. 예.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 정가윤의 저작권으로 잡았습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당의 정가윤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최근 수사에 관해서 응원하면서 과거 윤 총장의 발언을 다시 꺼내면서 내 덕이다, 나에게 저작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하면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각인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 원작자는 죄거든요. 저작권을 좀 내줘야 돼요. 예, 윤석열 총장은 저 말에 네라고 짧게 대답을 했는데요. 2013년 당시 국정원 댓글수사 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게 해당 질문, 그 유명했던 말을 한 질문을 한 의원이 바로 정가윤 의원입니다. 당시 얘기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뭐 하여간 트레이드마크 같은 말이 되긴 했는데 예. 정 의원은 자기 입에서 그 얘기가 먼저 나왔다 그런 얘기죠? 예, 바로 저 말로 윤 총장이 국민들에게 각인되게 됐는데요. 예. 내 덕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오늘 정 의원은 목이 메인다면서 울먹이면서 윤 총장을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 약간 이 목이 말을 메이는 읽는 소리가 나오곤 목이 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도 잠깐 보였었는데요. 예. 그런데 실제 윤 총장이 2013년에 해당 발언을 했을 때 정가윤 의원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예. 그때 반응은 뭐라고 했냐면요. 윤석열 지청장 하는 것은 항명이고 하극상이다. 이딴 짓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딴 짓은 뭡니까? 당시에 이제 그 영장의 내용을 바꾸면서 예. 중앙지검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문제로 논란이 됐었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을 총칭해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조직을 사랑한다면 이런 형태로 하면 안 돼요 라고 따갑게 질책을 했었는데 예. 이제는 당시의 발언을 자기가 끌어냈다면서 저작권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윤지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댓글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려 하자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강하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예. 물론 지금은 달라졌고요. 물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오늘 그런 얘기도 나왔었지만 역시 국회에서는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풍경도 달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비는 내일 새벽 제주를 시작으로 아침엔 남부, 오후엔 충청과 강원 영서 지역에도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는 2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Problem is all inside your head, she said to me. The answer is easy if you take it logically. I'd like to help you in your struggle to be free. There must be 50 ways to leave your lover. She said it's really not my habit to intrude.